투자가는 그런 생각, 20%, 10% 이런 네. 거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, 투기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.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영진의 자질이에요.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을 고르고 어떤 펀드를 골라서 꾸준하게 투자했더니 그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재산이 됐구나. 네. 이게 제대로 된 투자 철학이죠. 이것도 항상 제가 받는 질문인데, 네. 투자와 투기의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. 예. 그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오리님 축하드립니다. 네, 우리는 마찬가지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. 그러니까 투자는 위험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. 네. 내가 어떤 A라는 펀드를 사거나 A라는 주식을 샀을 때, 이 회사는 돈을 얼마큼 과거에 얼마큼 벌었구나. 그 다음에 이 회사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이구나. 내가 가늠할 수가 있죠. 이 회사는 내가 투자만 하구나. 네. 근데 투기는 그 위험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. 카지노가 그 얘기죠. 카지노에 가서 그 카드가 다음 카드가 뭐가 나올까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. 네. 또 슬롯 머신도 마찬가지죠. 맞습니다. 그냥 100%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. 그게 투기죠. 근데 투기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. 근데 그 투자는 확률이거든요. 내가 봤을 때 이 회사는 내가 시간만 주면 이 회사가 지금은 이 정도 사이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사이즈의 회사가 되겠구나. 그건 내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. 그건 투자죠. 근데 사람들은 그 좋은 거를 가지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러죠. 타이밍은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근데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 집은 뭐 주식 투자하다가 망했대.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투기로 바꾼 사람들이죠. 네. 그 주식을 자주 매매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죠. 그렇군요. 결국 투자, 투기, 저 행위에 대해서, 투자 행위에 대해서 위험을 어쨌든 가늠할 수 있고, 객관적으로 자기가 이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 개념을 접근할 수 있냐. 그렇죠. 아니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돈을 밀어넣냐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. 그거는 이제 투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거에 투자하는 거는 투기죠. 그런 시각이라면, 예를 들면 저희가 정말, A 주식이 너무 좋아. 친구가 옆에서 내가 뭐 정보를 들었는데, A 주식이 무슨 호재가 있으니 미리 사더라. 이런 것도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되겠네요. 투기죠.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했는데 뭐 상장 폐지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. 그럼 이 회사를 왜 샀느냐 그러면 다 모른다 그래요. 친구가 좋다고 샀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그냥 투기죠. 그냥 투자가가 되는 게 그냥 투자가가 되라.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되면 안 되고 인베스터가 돼야 되는 거죠. 네. 사실 트레이더의 존재 자체는 또 엄연히 또 하는 영역이 아니겠습니까? 우리에서 네. 트레이더가 있죠. 네. 메리츠에도 트레이더는 존재하고요. 네, 트레이더는 네. 그 트레이더의 역할은 뭐냐면 네.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자산운용사 보면 펀드 매니저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어요. 그런데 펀드 매니저 역할은 우리 고객의 돈을 가지고 이 기업을 10년, 5년, 뭐 적어도 5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결정을 하고 회사를 매입 결정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펀드 매니저 그 결정을 하는 거고, 그러면 이제 그 트레이딩 룸으로 보내죠. 내가 A라는 회사에 5만 주를 사고 싶다. 네. 그러면 그 트레이더의 역할은 그 5만 주를 체결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날 가장 좋은 가격에 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분초를 맞습니다. 아끼죠. 네.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가 5만 주를 사라고 그랬는데 5만 주를 사다 보니까 그날 거래되는 그 거래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느냐. 네. 가능한 한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아침 장이 열릴 때부터 이제 봐가면서 그날 다 체결해야 되니까 네. 이제 그거를 트레이더라고 얘기하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트레이더처럼 투자를 해요. 당일날 사고 파시는 네네. 분이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얘기죠. 근데 우리가 그 트레이더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날 평균적으로 그 거래된 가격이 예를 들어서
그 주당 5만 원이다. 근데 우리 트레이더가 5만 원인데 5만 5천 원 샀다. 그러면은 일을 잘 못한 거죠. 그렇군요. 그죠? 그날 제대로 하지 못한 거.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더에 대해서 그렇게 왜 비싸게 사냐, 싸게 사냐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. 그 이유는 그 트레이더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주니까 뭐 오전에 뭐 3만 주 사고 오후에 뭐 2만 주 사고 하잖아요. 네. 오후에 들어가서 어떤 이유인지 시장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회사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막 폭락을 했다. 네. 그러면 아침에 산 사람은 굉장히 비싸게 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걸 트레이더한테 너 이걸 왜 몰랐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가 그거를 투자를 트레이더처럼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. 그렇군요. 예. 역시 어쨌든 이 메리츠에서도 트레이더가 분명 존재하지만 예. 그 트레이더 의의라는 건 펀드 매니저 단에서 5만 주든 1만 주든 그날 어쨌든 꼭 사야 되는 그렇죠. 그런 의사결정이 예. 내려졌을 때 네. 이제 시세 그거를 상대적으로 이제 보면서 엑시큐션 한다고 예. 그래요. 네, 그거를 이제 엑시큐션. 실행하는 사람. 네. 네. 가장 좋은 조건에서 네,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.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그 트레이더 같이 하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죠. 그렇군요. 뭐 남이 계속 돈 사라고 돈 주는 거 아니면 뭐 그렇죠. 힘들겠네요. 네. 집중하기 힘들겠네요. 네. 뭐 사실 또 트레이더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위 투자 그룹, 뭐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제시 리버모 같은 또 소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되게 투자의 거물로 좀 주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항상 손절매 원칙을 지켜라, 마이너스 10%를 뭐를 지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의견들이 또 나름 그 신빙성이 있으니까 또 지금의 위치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? 이제 그렇게 믿는 분들은 이제 퀀트를 쓰거나 네.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하거나 하는데 이제 내가 레버러지를 했다든가 네. 그 빚을 내서 했을 경우는 그럴 수가 있죠. 네. 왜냐면 내가 빚을 내서 투자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 갔을 때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프를 본다든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트죠. 네. 차트는 과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. 그러면 다 돈을 벌죠. 네. 결국은 회사의 펀더멘털이 결정한다. 그거를 믿었으면 좋겠어요. 펀더멘털이. 그리고 내가 막 한 번 이렇게 막 단기 트레이딩을 해갖고 한두 번은 벌 수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좋은 기업, 좋은 펀드 사서 꾸준하게 사서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내가 본업이잖아요. 네. 그 본업에 하고 월급을 꾸준하게 투자하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. 맞습니다. 한 번도 잊어보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주식하기 올라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좋아하고 또 떨어졌다 실망할 필요가 없죠. 왜냐면 내가 오늘 다 찾을 거 아니잖아. 네. 그렇군요.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, 올라가. 결국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본업에 집중적으로 그렇죠. 투자하고 네. 주식은 일일이 네. 변동성에도 신경 쓰지 말라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. 일단 또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업의 미래를 얘기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그렇죠. 주셨고요. 근데 이런 거는 참고가 네. 되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를 과거 5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. 예. 그죠? 백데이터를 보는 거죠. 네. 내가 그 5년 전에 이 회사를 투자했으면 5년 전에 이 회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. 네.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래서 이 회사가 올랐구나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그 그래프를 보고 과거의 그래프가 앞으로 5년 동안 또 똑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맞습니다. 생각이에요. 예. 그러면 결국 미래를 예측을 차트로는 할 수 없다. 다만 이제 대표님 취지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에 의해서 일단 주가가 결정되니까 그렇죠. 기업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예상된 뭔가 미래 이벤트라든지 예를 들면 뭐 애플의 신제품 발표라든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에 좀 펀더멘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? 또 단지 이벤트뿐만 아니라 그냥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봐야 될것 그래서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영진의 자질이에요. 그렇군요.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경영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그 회사가 이렇게 하겠구나. 그래서 경영진의 자질을 보는 거고, 그래서 경영진은 가장 중요한 변수를 보는 거죠. 예를 네. 들어서
CEO가 나와서 나는 회사를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내가 설득이 되느냐, 설득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10년 있다가 이거는 엄청난 회사가 되겠네. 예.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은 또 에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. 그러면 안 사는 거고요. 근데 이건 그냥 그 수학처럼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떤 펀드 매니저는 이 기업을 사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팔잖아요. 그 이유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너무 재미난 거죠.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너무 재미난 거죠.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내가 내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. 네. 그 너무 재밌죠. 근데 이제 그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. 몇 퍼센트 벌었나. 그렇군요. 그죠?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벌써 수익률이 20% 플러스예요. 20% 마이너스예요. 그러니까 플러스 20%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나는 그만큼 실력이 있어요. 얘기하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다 자기가 천재인지 착각을 해요. 예. 어? 맞습니다. 근데 그 투자가는 그런 생각, 20% 10% 이런 네. 거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을 고르고 어떤 펀드를 골라서 꾸준하게 투자했더니 이게 그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재산이 됐구나. 네. 이게 제대로 된 투자 철학이죠. 네. 그러면 경영진의 자질을 제일 중요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 시대에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팀 쿡 같은 유명한 CEO도 많고 한국에도 뭐 많은 여러 경영자분들 있지 않습니까? 좀 눈에 띄는 그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경영진이다. 한국과 미국을 좀 통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서너 분 정도.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모든 미국 회사를 아는 것도 그렇군요. 아니고 네네. 모든 한국 회사를 아는 것도 아닌데 네. 좀 한국 기업은 좀 안타까움이 좀 있죠.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네. 너무 짧게 보거나 음. 아니면 이해도의 부족. 네. 제가 한국에서 IMF 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. 한국에서 IMF가 발생한 미국도 마찬가지죠. 미국도 부동산 그 모기지 때문에 2007년에 고생했잖아요. 네. 공통점이 있어요. 한국의 그 금융위기하고 네. 미국의 그 위기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기업 지배 구조예요. 네,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의 기업 지배 구조가 아주 무너진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다 쓰러졌잖아요. 2007년에.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에서 그 금융회사의 CEO들이 너무너무 돈을 받다 보니까 이 CEO들끼리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나 결정을 그 경쟁이 생긴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뭐라 해저드가 오기 시작했죠.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레버러지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 CEO의 보너스가 결정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모든 가정이 똑같은데 A라는 회사는 자기 돈만 투자하고 또 B라는 회사는 빚을 내서 투자했을 때 성공을 하게 되면 B라는 회사의 CEO가 돈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미국의 그 만연된 그 금융기관의 행태였어요. 네. 그러니까 막 몇천만 불을 보너스로 가져가니까 그 금액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옆에 은행이 CEO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자기의 자존심 상하니까 이게 막 뭐라 그럴까요? 확장을 해왔는데 그거를 제지하지 못한 그거죠. 그래서 항상 위기가 보면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 있죠. 한국의 IMF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한국의 기업들이 빚을 내서 단기 빚을 내요. 네. 단기 빚을 내서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거예요.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철강을 시작했다. 그러면 철강은 공장 짓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처음에 이익을 날려면 어떻게 되죠?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내가 1년짜리 외채를 빌려다가 그런데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죠. 지금 같은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. 예. 근데 그 당시는 그거를 그렇게 별 두려움 없이 한 거예요. 그게 이제 결국은 지배구조의 문제점이었죠.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았죠. 또 은행들도 돈을 빌려줄 때 지금은 은행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빌려주잖아요. 네. 레슨을 얻은 거죠. 근데 그 당시는 대통령이 저희 꽂아 그러면 꽂았어요.
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그 세력이 결정을 한 거죠. 은행에 누구를 빌려주고 말고를.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죠. 예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야 저기 좀 빌려줘. 그러면 빌려주는. 그러니까 은행도 망했고 한국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죠. 네. 근데 이제 한국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렇지 않으라고 보는데 네. 그 이제 기업들이 현금도 많이 쌓여져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이제 그런 그 학습 효과도 생겼고 또 정부도 은행에다가 너 여기 꽂아 말아 이렇게 할 수가 전혀 없잖아요. 네, 없죠.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전이 돼 있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뭐 그런 거죠. 기업이 그런 그 물적 분할이라든가 예, 이런 게 예. 이제 좀 새로운 이슈고 또 자회사를 뭐 식구들끼리 맞습니다. 한다든가 네. 이제 그게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건데 그것도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. 네. 그래서 투자가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한국 기업 그 주식시장도 따라가지 않을까.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, 그다음에 신문에서 보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 너무 막 민감하게 반응해서 투자한 거를 다 판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. 그러니까 제2의 IMF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동의를 다들 하시는데, 요즘 한국이 이제 인구도 계속 구조가 악화되고 있고, 이제 젊은 사람도 점점 줄어들 텐데, 네네. 어떤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얻어야 되는가, 한국 기업들은 무엇을 좀 메인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좀, 근데 그거는 이제 매크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. 예. 근데 기업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. 투자할 만한 기업은. 음,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기업은 항상 돈을 벌려는 기업은 나오게 돼 있고요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그 정부가 이 캐피탈 마켓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. 네. 이제 모든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,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자부터 주식에 그 투자한다든가 그런 유태인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지금 퇴직연금이 막 몇백 조가 쌓여 있는데 지금 주식에 투자 안 되고 있잖아요. 네. 네, 그런 제도가 지금 너무 답답할 정도로 늦게 되는 게 문제죠. 그렇군요. 좀 더 그러면 뭐 전체적인 제도적인 측면은 뭐 이제 뭐 퇴직연금도 이제 평소에 뭐 DB형을 DC형으로 바꿔야 되고 DC형이면은 관리를 더 직접 해야 되고 이런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주식 비중도 해야 되고 주식 비중도 드리고요.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 투자자들이 어쨌든 한국 주식을 주제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도 좀 성장을 이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좀 유망 업종을 산업군을 어느 업종으로 보세요? 굉장히 한국 그 산업은 굉장히 다양하죠. 네. 그러니까 그 한국을 물어보기 전에 그러면 외국을 먼저 보세요. 네. 외국 기업에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을까? 생각해 보세요. 외국에 있는 우리가 경쟁하는 기업이 크게 미국이 있을 네. 거고, 또 중국이 있을 거고, 네. 그다음에 대만이 있을 거고, 네. 일본이 있을 거고, 몇 개 안 되죠? 그러네요. 네. 몇 개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 지금 다 경쟁력 없으시죠? 네.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.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우수성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어떤 기업이 잘 되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네. 그 주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회사 경쟁력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. 네.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회사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회사는 그래서 좋아져요. 그게 그래서 그 이 캐피탈 마켓이 그렇게 중요하죠. 이 금융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아주 키인데 이제 끊임없는 금융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. 뭐 오늘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 이제 금융 교육을 또 짧게 해주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의 금융 교육을 한번 정리하는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투자는요 굉장히 즐겁게 하는 거예요. 일비희비하는 투자가 아니 그거는 괴롭죠. 투자는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유 자금으로 꾸준하게 절대로 뭐
주식 비중을 늘리라든가 주식 비중을 줄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담할 필요가 없고요. 내 전체 자산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이나 얼마큼 몇 %가 투자되어 있을까 그걸 항상 워치를 하시고 이제 연령에 따라서 좀 틀리죠.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라고 그래요. 주식 비중을. 그래서 50대면 내 전체 재산의 50%가 주식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. 만 20대라 그러면 저는 거의 100%가 주식이나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거고 연금 저축 펀드부터 시작해라. 퇴직연금부터 시작해라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. 지금까지 그러면 또 자이언트 TV의 안업성이었고요. 다음에도 또 저희 조니 대표님 모시고 알찬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상 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